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제가 명리학을 한 전제가 뭡니까? 간단해요. 기존의 명리학은 인간을 길흉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인간의 운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제 출발이 됐냐? 모든 명식은 그 자체로 본연의 존엄함을 품고 있다는 전제 출발해야 됩니다. 강헌의 명리 심화편 출간 도서 출판 돌베개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권 주자들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른정당의 첫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을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했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은 저도 감회가 새로워요. 왜냐하면 지사님이 정치인문을 쭉 기획하고 있다고 한 게 아니라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졸지에 정치인 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처음 만났을 때 그 얘기부터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내가 정치를 쭉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지에 정치인에 대해서 내가 참 부족한 게 많다. 이 얘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죠? 그런데, 참 오래됐네요. 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둘 다 젊었을 때인데, 그때는. 근데 아버님 때도 못 이룬 대선 출마를 하게 되신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감회가 새로우시죠? 여러 가지 감회가. 근데 저는 생각이 그때하고 똑같은 게요. 예. 여전히 저는 모자라요. 부족한 게 많아서. 예. 저는 정말 저보다 훌륭한 분들 그 장점을 다 모아서 그분들 힘 도움받아서 대한민국을 한번 새롭게 바꿔보고 싶어서 도전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는 안 되지만 그러길래 더더욱 여러 사람과 힘을 합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겠다고. 어쨌든 출마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처음 인터뷰할 때 정말로 정치인 같지 않으셨거든요. 지금도 다른 정치인과 좀 느낌이 다르신데 여하간 감회가 새로워서 그 질문부터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상황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 얘기하기 전에 우선 당내에서 유승민 후보부터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결국 당내 경선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결국은 국민들 선택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룰싸움 이런 거는 별로 저는 관심이 없고 국민들한테 어차피 이게 이제 경선이 문제가 아니라 경선 끝나고 나서 이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솔직히 열세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경선 과정도 결국 본선을 생각하고 본선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이런 차원에서 경선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 그러면 당내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보자면 당연히 당내 경선부터 일단 당내 경선 후보를 제압하고 이겨야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있겠죠. 아마도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번엔 아주 다단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후보가 그동안 훨씬 더 유력한 주자 취급을 받아왔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당장 지금 지지율을 보면 그다지 차이도 안 납니다. 의원님하고 지사님하고. 그죠? 그닥 차이가 없죠. 그닥 차이가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두 분이. 근데
오차범위 내에 있죠. 우선 유승민 후보하고 본인의 차별점 뭡니까? 이제 국회의원을 함께 했던 경력은 같고요. 네. 이제 저는 도지사로서 실제로 이 일을 풀어봤다. 아, 의원 위에 도지사 경력이 있다. 예, 도지사로 중앙정치도 경험을 했고, 경기도지사 하면서, 실제 실적도 내봤다, 일을 해봤다. 이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거 분명히 큰 차이네요. 네. 설득력 있고. 그런데, 그 전에 경기도지사 이인재, 손학규, 김문수 3연속 대선 도전 실패의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이젠 끊을 때가 됐네요. 이제 그럴 때가 됐다. 그러면, 현안도 여쭤봐야 되는데 우선, 사실은 그 본격적인 현안은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1시간 정도 네. 저랑 압박 면담을 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전에 급한 대로 오늘 전화 연결을 했는데, 그래서 한 가지만, 남들과 차별되는 공약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이거는 내가 좀 다르다. 아무래도 사교육 금지, 모병제, 이 두 가지가 뭐 다 차별이 돼 있죠. 공약의 사교육의 전면 금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이 안 된다든가 과외가 안 네, 된다든가. 그런 겁니다. 아, 그래요? 일단 학교 바깥에서 하는 학교 안으로 다 사교육이라는 것을 학교라는 플랫폼 초중고 대학교 안으로 집어넣고 네. 나머지 바깥에서 하는 사교육은 다 금지하자는 것을 국민들께 국민투표로 여쭤보고 국민들이 동의하시면 네. 내년 이제 지방선거 있잖아요. 예. 지방선거 때 그걸 국민들께 여쭤보고 괜찮다고 다 동의하시면 이제 국회에다 요청을 해야죠. 사교육의 김영란법 같은 걸 만들어 달라. 어떤 사교육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그리고 어디서만 할 수 있고 어디서는 안 되는 거냐 그리고 그걸 어겼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국민들 동의하에 국회가 법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인 금지는 불가능하니까 제한적으로 만들겠다. 네. 대단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허용을 다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허용을 학교 안에서 하고 그 학교 안에서 하는 이 공공 영역에서 하는 이 학교 안에서의 교육은 가능하면 국가가 부담을 해주는 그렇게 가서 사교육 종사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플랫폼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국민들 부담도 덜어드리자는 겁니다.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자, 그리고 모병제 이건 네. 좀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이런 거죠. 일단 우리는 안보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안보가 중요해서 이 안보의 가장 기본은 군인데 네. 군에 들어갈 사람이 일단 2022년부터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예. 특히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군 감축안인 52만 명 수준으로 줄이더라도 2029년부터는 우리 태어난 남자의 수가 25만이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 징병을 다해서 몽땅 그 25만 명을 군대를 다 보낸다 하더라도 한 2만 명 이상 부족하고요. 어차피. 예. 그렇게 되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왕창 더 줄여야 되는데 지금 그 준비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감축을. 그렇다면 방법은 뭐겠어요? 군에 입대해 있는 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산수죠, 산수. 네. 그런데 아무도 늘리자는 얘기는 안 하고 다 줄이자고 그러는데 남경필만 늘리자고 하는데 그냥 지금처럼 월급 15만 원 주고 늘리자고 하면 이거는 국가가 젊은이들에게 이거는 착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군인으로 대우 잘 해주고 공무원 수준으로 해주면서 3년 정도의 근무 최소 기간을 하는 이 직업군인으로 가자. 이게 바로 모병제. 진보 진영 공약을 해도 손색이 없는 공약들인데, 근데 반면 유승민 저희가 유승민 의원과도 전화 연결을 이제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아니고 조만간 유승민 그러면 후보의 공약 중에 이거 말도 안 된다 하나 욕해 주세요. 근데 아직 공약이 없어요. 공약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정의로운 사회, 따뜻한 공동체, 따뜻하고 이런 얘기는 다
다 공감을 하고 예. 지금 제가 공약 나온 거 보니까 보육 관련돼서 3년 육아휴직 보장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 외에는 아직 공약을 제가 잘 못 봐서 제가 비판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네. 저희가 모병제를 반대한 거는 들었거든요. 정의롭지 못하다고. 그렇죠. 그 어떤 공약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제가 들어봤는데 네. 정의롭지 못하다는 이 유승민 우리 후보님의 모병제에 대한 입장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치열하게 토론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모병제가 지금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로 군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가열차게 한번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제 싸우는 거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자리를 한번 저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 대선 후보로서 제가 예의상 반드시 여쭤봐야 될 것을 여쭤봤고. 예. 직접 압박은 오셔서 당하시고. 네. 어제 마침 대통령의 인터뷰로 하기 민망한 수준이긴 했는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망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참담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우리 국민들의 생각, 또 법적인 판단, 이런 상식적인 판단과 굉장히 저렇게 동떨어진 생각을 하시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그런 인터뷰도 하고 이러는 이유 중에 하나로 박한철 헌재수상이 3월 13일 이전에는 이영민 재판관이 이제 퇴임하기 이전에는 판결이 나야 한다고 이제 시기를 말하면서 이제 위기감을 더 크게 느낀 것 같은데요. 네. 이 3월 13일 이전의 헌재 판결 발언에 대해서는 시기는 그 이전에 돼야 된다고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준비할 때 네. 어떤 플랜을 짜잖아요. 네. 아무리 계획이 없더라도 계획성이 대부분 이런 대선을 준비할 때 그런 걸 어떻게 없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전부터 이 5월 10일 아니면 4월 26일 네. 요 두 날짜 중에 대선이 치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나 시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박한철 헌법소장의 발언. 예,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지연 전술도 쓰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자칫 특검이 이제 뇌물죄를 굉장히 강하게 특정해서 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다든지 네. 이러지 못한 채 특검이 끝나길 바라는 것 같거든요. 2월 말에. 네. 그래서 네. 거꾸로 특검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제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특검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연장하자 말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특검의 지금 이 의지를 또 어떻게 보면 약화시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필요하다면 연장을 하는 거는 충분히 정치권 안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미진하다, 이거 시간 부족으로 안 되겠다 이러면 당연히 이제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합의를 하면 될 거고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제가 봐도 탄핵을 한다는 거는 결국 헌법을 위반했느냐의 문제잖아요, 대통령이. 네. 저는 블랙리스트 이것만 해도, 탄핵에 이르는 사유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네. 탄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테고, 더 많은 다른 범법 사실이 있는지를 보기 위한 특검 연장 이런 것들은 이제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부족하다고 하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기본 입장은 그러시고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꼭 여쭙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의 후보로는 지금 여론조사 기준만 가지고 가자면 문재인 전 대표 쪽으로 기울고 있고, 그리고 보수적 후보로 구분하자면 여전히 1위는 반기문 전 총장으로 이제 모아지고 있는데, 근데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이제 하락 추세란 말이죠. 경향 자체가. 그렇죠. 예, 일단 하락 추세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고, 그리고 반기문 전 총장은 바른정당으로 입당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제3지대에 남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빅텐트니 이런 세력을 독자적으로 구성하는 걸 추진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정치인으로서 보자면 어떻게 해야지 반기문 전 총장이. 저는 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인은요, 자기가 결정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외교관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내려주면 네. 그거를 잘 실행하는 거죠. 양쪽에 그런 이렇게. 의미에서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반기문 총장께서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이 결단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반기문 총장께서 뭐 제3지대를 가든 바른정당으로 오던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세상에 옳은 길이 어디 있어요. 그냥 어차피 결정을 하고 가봐야 길이 열리는 건데 네. 어떤 방식이든 간에 빨리 결단을 하고 입장을 정리해서 그 길로 매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답을 내려야 하는데 답을 못 내리고 있다는 네.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고, 대통령이란 자리는 사실 매일 결정하고 매일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네. 얼마나 더 큰 문제들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하되 좌고우면하지 않고 결단을 탁탁 내려주는 리더십, 이게 대통령의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반기문 전 총장은 그런 정치인의 자질을 못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반등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볼 때는 설 연휴 전에 네. 본인의 정확한 입장을 정치적 결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결단을 내리면 계속 쭉 가는 그런 결정을 오늘 내일 중에 내려야 그래도 이제 지지율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완주 못한다 이런 얘기도 정치를 오래 해본 분들은 많이 얘기하잖아요. 정치가 만만치 않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텐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단을 해야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하지 않고 미루면 지지율은 점점 더 떨어지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황교안 대행이 요즘 얼터너티브 아니냐 그런 네. 얘기를 점점 듣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꽤 상승하고 있고. 예. 이 현상과 그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누구든지 국무총리 하신 분들은 대통령 꿈꿔보지 않으셨겠어요? 거기까지 갔으면 생각하겠죠. 예. 그럼 늘 사람은 정치인은 위를 쳐다보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을 테고요. 다만 이런 거죠. 지금 대행이잖아요. 네, 대행. 이제 그러면은 탄핵 결정되자마자 옷을 또 벗고 출마하면 또 이제 대행의 대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확장성이 어차피 이제 결국은 뭐 문재인 후보가 됐던 뭐 안희정 후보가 됐던 민주당의 후보와 뭐 1대1로 겨루든 아니면 뭐 안철수 후보 같은 또 제3 후보가 나오든 결국은 이렇게 겨루게 될 때 지금 이 중도적인 판단을 하시는 우리 유권자들에게의 확장성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이제 새누리당 지금 현재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네. 표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불가능하지 않냐? 예. 예, 상당한 지지율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정도의 지지율은 안 올라갈 테고, 예. 예를 들면 거꾸로 남경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은 별로 미미하지만, 예. 후보가 된다면 중도층을 확장을 해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저도 남경필 도지사님의 중도 확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데 네. 거기까지 지지율이 안 나오네요. 안타깝게도. 이제 시작인데요, 뭐.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짧게. 오세훈 최고위원이 여기 양다리 아니야 하는 행보를 좀 보입니다. 예. 반기문 전 총장 선대위원장을 맡을지 안 맡을지. 네. 맡으면 최고위원으로 관둬야 되는데 최고위원은 또 선대위원장 제안을 받고 나서도 최고위원은 수락했고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요새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 예. 하나는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야, 그 말이 되냐? 예. 근데 또 요새 뭐 영역도 없어지고 저는 뭐 안희정 지사하고 손도 잡고 그러는데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꼭 이것도 뭐 과거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과거와 다르다. 예. 이런 것들이 새로운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안희정 도지사하고 그러니까 서로 반대편 진영에 서 있지만 손을 잡는 거하고는 다른 의미 아닙니까? 오세훈 최고위원은 이쪽 이득도 보고 저쪽 이득도 보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겠죠.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어떤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 네.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네.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전 시장한테. 마지막으로 본인은 결국 본인과 안희정의 대결이 될 것이다. 예. 네. 두 분 다 지금 당 내에서 지지율이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그 3위 수준인데 예. 3위끼리의 대결이라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대선이 네. 두 분의 대결이 될 거라는 전망은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반기문 이런 후보 대결이 되면 네. 지금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지지율만 놓고 보면. 지금 기준으로만 보자면 예. 예. 그렇게 되면 이거 또 옛날처럼 또 패로 나뉘어가지고 실컷 뭐 이념 대결하고 또 진영 대결 한 다음에 선거 끝나고 나면 또 협력 안 하고 싸우고 뭐 이러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좀 그런 거 좀 그만하자 하고 싶은데 지금은 예를 들면 이 문재인 후보가 일단 박근혜 대통령 싫다. 그래서 정권 교체하자라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또 그 반대 진영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그래도 꺾으려면 반기문 총장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진영 논리가 지금은 지지자들 사이에 작동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우리 새로운 거 한번 해보자. 대한민국이 계속 이래서야 되겠느냐. 네. 좀 젊고 역동적이고 투명하고 협력하는 협치와 연정이 가능한 사람들로 한번 새로운 정치로 바꿔보자. 이런 흐름 가게 되면 저는 뭐 남경필 안희정 대결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갈 길이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만은 네. 현재 지지율은 너무 어림도 없기 때문에. 근데 뭐 모르죠. 지금 몇 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예. 두테르테 대통령 다 보니까 지지율이 보통 0.2%에서 시작했더라고요. 예.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스튜디오에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경필 경기지사였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똥은 싸고 다니냐? 미치도록 싸고 싶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구렁이 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인들의 비상식량으로 쓴다는 남미 최고의 완전식품 마카 플러스 한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식품이라는 산삼 플러스 거기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녹용까지 일단 이 세 가지를 모두 넣은 제품이 나온 거니까 마카 산삼 녹용 대박 좋은 건 다 있네 031-323-2559 영한네이처 yhnatuRE.com 자, 문자 잘못 보내신 분 있습니다. 노홍철 DJ 파이팅. 저희가 언제 한 번은 노홍철 DJ와 실시간으로 전화 연결 한번 해서 청취자 수합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구추리공 쓰시는 분 여기 아닙니다. 잘못 보내셨고요. 저희가 이제 급조한 캠페인 버스에서 뉴스공장 듣자. 실제로 강남 6번 마을버스 김찬호 기사님이 뉴스공장을 듣고 있다고 기사님이 면허증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본인의. 계속 들어주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버스 기사님 이름 어떻게 알았냐고 했는데, 버스 문 위에 기사 면허증이 나와서, 예. 제가 운전을 하다 보니 버스 탈 일이 오래돼가지고 몰랐네요. 그렇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듣자. 예. 옥스퍼드에서 제가 왜 옥스퍼드에 앉아서 서울시 교통정보를 듣고 있을까요? 라며 한국인지 영국인지 헷갈리기 시작하셨다며. 이건 또 뭡니까? 근데 밑줄에 한때는 김어준 씨 팬이었지만 지금은 아닌. 그런데 왜 제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김소영 씨. 네. 하지만 방송은 최고로 잘하십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듣는 분들도 문자를 보내서 어디서 듣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저희도. 네. 자, 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점점 잠이 깨어가고 있어요. 이제. 네, 오프닝 때는 제가 반기문 전 총리 몇 분을 총리로 만들었어요, 제가 말하다가. 했는데, 자, 김진아 사장님 나오신 지금을 깼어요. 네. 오늘 주제가 뭡니까? 그 주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지난번에 전혀 안 보시는 도깨비 네. 드라마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냈는데 네. 퀴즈에 엄청나게 많이 응모하셨습니다. 김어준 선생님 빼놓고는 많이 본다고. 근데 제가 오늘 그 답을 발표할 수는 없고 네.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아직도 못 찾으신 분이 본인 많아요. 트위치나 페이스북에 이제 응모를 네네. 거기에서 다음 주일에 제가 밝혀드릴 테니까 네. 도깨비 드라마 내에서 운영국 내부에 나오는 씬이 딱 하나 있다. 근데 실제 씬이 있다. 실제 씬이다. 그리고 네. 그거는 칼을 뽑는 장면이야. 도깨비가 칼을 뽑으려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다. 그걸 가지고 도깨비가 한번 어디서 칼을 뽑는데 고통스러워요? 가슴에 꽂힌 불에 칼을 뽑으려고. 왜 가슴에 꽂혔죠, 그게? 그거 여기서 얘기하려고. 지금 다시 이번 설날에 정주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거 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사실은 남자가 아니라 남자 여자에 맞춘 그 싱크대를 남자 키에 맞추라라고 하는 주제인데. 아하. 남자 키에 맞아. 혹시 싱크대 사용하시나요? 사용하죠. 저 설거지도 자주 합니다. 설거지 자주 하시죠. 네. 설거지는 거의 제가 합니다. 네. 싱크대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그거 생각 안 해봤는데. 근데 아주 편하세요? 싱크대가 좀 낮은 편이죠, 항상. 그렇죠. 네. 근데 종수께서 꽤 키가 크시죠? 꽤 키가 여섯 척은 되시는 장치 6척은 되시는데 6척 정도면은 사실은 꽤 높아야 되는데 아마 허리가 물이 튀거나 그러는 건 못 느끼셨어요? 물이 튀죠. 네, 물이 튀고. 네. 그리고 하고 나서 허리가 좀 아프거나 뻐근하거나. 보통 불편하죠. 예. 이거 이제 이러면은 문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거지를 도맡아서 하신다. 제가 돈 맞는 거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네. 도맡아서 하신다. 이건 박수 칠 일입니다. 대단히 박수를 칠 일입니다. 박수 주시고요. 네. 일단 좋은 건 다 받고. 근데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갑자기 생각한 게 원래는 딴 거로 생각하다가 한 게 지난 주일에 황교익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 제사 음식을 남자가 하는 게 그게 원래 전통 문화다. 네, 유교 정신에 맞다. 유교 정신에 맞다. 이러고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걸 듣고 이제 오늘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황교익 선생님께 그거 얘기 들으면은 마치 요새도 그러니까 제사 음식을 남자들 보고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로 해서 여자들이 좀 박수도 치고 좋은 얘기일 것 같지요. 그렇게 들립니다. 그렇게 들리시죠. 근데 저는 그거 들으면서 기분 되게 언짢았어요. 왜요? 아니 워낙이 제사 자체가 남자의 독점적인 영역이었는데 그러니까 제사 음식 만드는 것까지 독점했구나라고 하는 거로 해서 저는 기분이 되게 좀 언짢았습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사 당연히 여자니까 제사 음식 명절 때마다 같이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정말 소외감을 느꼈을 때가 명절 때거든요. 명절 때 제사 음식 특히 만들고 음식만 만들어주고 구석탱이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 못하는 거. 이게 굉장히 엄청난 소외감이었는데 그 소외감이 실제로 음식 만드는 것까지 있었구나라는 이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여자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걸 일단 황교익 선생님께서도 좀 알아주시고요. 그만큼 우리는 소외감에 우리가 정말 절어 있다. 불공평한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부엌으로 오면 사실은 이제 부엌을 여자가 쓰면서 여자가 사실은 독점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 부엌에 남자가 일을 안 해서 뿐이 아니라 사실 부엌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있고 재밌는 일인데 여자가 독점하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집은 상당하게 많은 부분에 남자를 소외시킨다고 저는 제가 이제 평소에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부엌이 남자를 거꾸로 소외시킨다. 집 전체가 그렇지만 그 정도도 집이.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여자는 부엌에서만 있으라고 왜 싱크대를 여자 키에 맞춘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남자 보고 들어오지 말고 하라는 것도 거꾸로는 여자들 이 공간은 우리 공간이니까 배타적으로 여자한테 맞춰야 돼. 그런 것도 적지 않게 작용을 한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업자들이 그렇게 한 거고요. 업자들이 이제 여자의 키에 맞춰가지고 한 거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요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젊은 세대뿐이 아니라 우리 작년 세대인 우리 김어준 총수도 달라지시는데 청년 세대십니다. 그것이 달라지는데 이게 굉장히 이게 힘들어진다 이거죠. 일하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평소에 굉장히 주장을 하는 게 싱크대를 남자 키에 맞춰라. 남자 키에 맞춰서 이걸 올려놔야 일단 남자가 편해야 된다. 남자는 구석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절대로 싫어하고 제가 몇 가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남자를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 이 신체적 문제가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거 못한다. 배가 걸리고요. 네네. 딴 것도 걸릴 겁니다. 아니 선생님 너무 야하신 거네요. 야한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그러니까 남자들의 장기를 살릴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서서 하는 걸 잘해요. 왜 그러냐 다리 힘이 좋아서 그러냐 서서 하는 걸 잘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힘쓰는 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칼질하는 건 그리고 칼질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칼을 쏘는 거는 다 남자한테 맡겨라. 그건 파괴 본능이거든요. 네네. 다 죽었어. 너무 신나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서서 설거지를 하는 거를 별로 즐겨는 안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하여튼 간에 이제 연속적인 거로 그래서 서서 하는 거로 해서 하는 거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부엌이 돼야 이게 행복해진다. 제 지론이 남자 여자가 따로 살 수 있지만은 같이 사는 동안은 적어도 행복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런데 남녀가 행복해야 같이 행복해야 대한민국도 행복해진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근데 남자들 평균 키하고 여자들 평균 키가 대략 10cm 정도는 차이 나는 걸로 기억나는데 그럼 10cm 올려버리면 여성들이 정장할 때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10cm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되는 거죠. 5cm 정도에서? 5cm 정도도 타협. 아니 근데 이게 그래서 몇 cm가 딱 적당하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많이 시중에 나오는 것들이 한 82cm에서 87cm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럼요. 선생님은 건축을 하셨고 건축은 사실은
가구 디자인도 영역이 들어오잖아요. 모든 공간에 관련된 걸 다 그렇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싱크대가 높낮이가 조절되는 싱크대를 만드시면 어때요? 이미 있습니다. 그거. 있어요? 이거 시중에 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가? 그러니까 비싸죠, 아무래도. 네. 올라갔다, 요새는 책상도 올라갔다 내려가 높낮이 조절하는 게 또 있는데. 싸게. 네. 근데 좀 싸게 하고 하는 것보다, 근데 저는 일단은 그거 해서 하려고 그런 건 신혼하시는 분들이나 하고, 그리고 그거는 남녀의 키 차이가 너무 나는 경우에만 하십시오. 너무 나는 경우만 하고, 대개 보면은 한 10여 cm 정도 차이가 나. 저희 집은 한 15cm 정도 차이가 나요. 네. 근데 그런데도 적절하게 타협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제 싱크대를 보통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재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개 자기 키의 절반에다가 한 5cm 정도를 더 높이면 이게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요? 인천공학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김총수 경우에는 6척이라고 치면은 90cm에다가 네. 5cm를 더하면 95cm나 되거든요. 그 정도. 엄청 꽤 높은 겁니다. 1m 가까운데요? 95cm면 거의 네덜란드 기준이에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남녀가 다 키가 커가 제가 네덜란드에 갔다가 정말 너무 커가지고 네덜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족속인데요. 가장 큰 족속이라서 네. 그런데 190이면 평균 키에 가깝게. 예. 거의 그럴 180은 왜 이렇게 작아? 막 그러고. 맞습니다. 근데 같이 부엌에서 일하는 여자분이 얼마나 키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조정을 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로 싱크할 때 굉장히 서로 싸우고 많이 그랬는데 적절하게 사이에서 맞추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럴 때 여자분들한테 항상 제가 여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높이가 낮은 거는 우리가 남자 키를 자를 수는 없지 않냐. 줄일 수는 없지 않냐. 근데 우리는 여자들은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신발을 신으면 되지 않냐. 부엌에서도 하이힐을 신으십시다.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절반의 타입에서 조금 5cm 정도 10cm 가까이 올리고 대신 여성들은 약간 높은 실내화를 약간 높은 실내화를 신으면 또 집안에서 꼴도 좋아집니다. 몸의 꼴. 몸의 꼴도 훨씬 더 좋아지고. 되고. 네네. 그래서 제가 별별 짓을 다 해가면서 이 남자들을 부엌에 초대하기 위하여 또 남자들이 부엌에서 편하게 사실 남자들한테 부엌은 참 불편한 공간이에요. 굉장히 불편해요. 높이만이 아니라 냄비부터 시작해서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조금만 실수하면 그릇도 깨지죠. 그럼요. 화나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편한 부엌으로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높이 하나뿐만이 아니라 높이도 높이지만요. 안 깨지는 걸로 더 바꿔주셔야 돼요. 네, 그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근데 안 깨지는 것만으로 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 재질도 중요하고 모양도 중요한데 그릇들이 전부 다 철로 할 수도 없고 스테인리스나. 아니 철로 하든가. 둘이 같이 살겠다는데 그거 안 되면 그리고 부엌에서는 가끔씩 깨져야지 정상이에요. 깨트려야 또 새 것도 사고. 또 제가 그리고 좋은 칼을 사주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칼. 부엌에 크고 예리하고 정말 잘 드는 칼. 이런 거, 도마도 아주 근사하게. 이런 거를 사서 남자들을 들여보내야 됩니다. 칼 멋지면 칼 자꾸 네. 왜냐하면 남자들이 칼 일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한다고 굉장히 구박을 받지만 사실 이 설거지야 그렇게 노하우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칼질은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한데 남자들이 저 두툼한 손으로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괴 본능이 있다니까요. 글쎄 말이죠. 잘 파괴해야지. 근데 파괴가 아니라 좀 더 창의적으로 하는 거로 해서. 그리고 제가 또 이 짧은 경험에 기준에 말씀드리면 싱크대가 물이 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엔 싱크대가 너무 얕아요. 얕아서 그렇습니다. 얕으면 물이 튑니다. 그러니까 싱크대가 좀 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항상. 왜 이렇게 얕게 만들지? 근데 싱크대가 깊으면 또 이제 그거는 또 깊으면은 또 이걸 집을 때 좀 힘들고 팔을 뻗어서 집어야 되는데 팔이 그렇게 깊지가 않으니까 그것도 있는 거죠. 근데 싱크대 자체를 조금 높이면 그러면 물 튀기는 게 없어집니다. 물 튀기는 게 지금 이제 수도랑 가까워지니까. 네네, 수도랑 가까워지고 그리고 요새 수도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뜻이 사실 이것뿐이겠어요.
하여튼 명절 앞두고 참 이제 남자 여자의 이 전쟁이 다시 또 집안이 전쟁터가 될 텐데. 요즘 점점 많이 줄어들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로 좀 같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게 2단 싱크대 어때? 2단 싱크대. 2단 싱크대는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청소년 머릿속에는 어떻게든지 이걸 상품화를 해가지고 어디서 좀 팔 수 있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나시는데 우리 아니면 경사진 싱크대 이래 요쪽에선 네가 이래 이쪽에서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사다리. 네. 사다리식으로. 사다리 모양으로. 사다리식으로. 그래서 아이들까지도. 상하 조절이 되려면 네. 그다음에 거기 이제 그걸 끌어올리고 내리는 이제 장치도 필요하고 일이 커진데.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부엌이 굉장히 남자들한테 일하기 힘들게 만들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상적으로 여자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한테는 투자를 안 해줬던 거예요. 사실 부엌이 집에서 제일 좋은 장소에 있고 제일 비싼 게 있고 제일 풍족한 게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엌에 투자를 하라고 그러면 꼭 여자한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부엌이 네. 가장 비싼 기구. 뭐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자기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부엌에서 좀 남자 여자가. 경사진 긴 싱크대 어때요? 경사진 긴 싱크대건 사다리건 아니면 싱크대 높낮이를 조절하시는 거든 아니면 싱크대를 남자 키에 맞추신 거든 어디서나 남자 여자가 좀 행복하게 이번 명절을 남자는 세우고 우리는 여자들은 쪼그려 앉고 이렇게 하면서 좀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별게 아닌 것 같아도 싱크대 높낮이만 달라져도 대한민국의 행복이 좌우됩니다. 사람들이 저도 그 설거지가 싫은 이유가 물 튀거나 손에 물을 묻혀서가 아니라 허리가 아파서 싫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 5분만 해도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진짜로. 남자들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또 우리 여자들은 그걸 못 참고 또 가서 또 내가 할게 뭐 이러거든요. 이게 악순환입니다. 그러니까 10cm가 당신의 10cm가 당신의 전체 인생을 좌우한다. 근데 그 싱크대의 높이 때문에 남자들이 허리가 아픈 거는 잘 이해를 못 해요. 네. 그게 불편해요, 진짜. 허리가 아파요. 굉장히 허리 아픕니다. 네, 높이가 안 맞으면. 네. 그래서 이제 경사진 싱크대를 좀 개발해 주시고요. 싱크대, 그러니까 부엌, 예전에는 여자만 왜 부엌에 해야 하는 관점에서 이 주제를 다룰 수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하여튼 민주주의와 평등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경사진 싱크대 밀겠습니다. 그게 저렴하다. 네. 저 안 되면 집에서 남자들이 톱으로 썰어야 된다든가 이쪽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애 도시건축가 김진애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입니다. 김어준이었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